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구 통합 12구역이라는 공동 웅면체로 서로 화합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대통합을 선언하고 함께함을 알리고자 주민설명회를 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황주영입니다. 드디어 분당구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3호 두산 건영 태영 한성 아파트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내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돌입함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려워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은 내빈 소개 후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시의 활동을 하며 임해동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는 박종각 시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우리 시급한 문제인 고도제한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서영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12구역 단지의 대통합을 선언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구역 전체 대표로 선임된 두산 3호 조인득 위원장님 나오십니다. 그리고 건영, 태영, 한성, 구정숙 공동위원장님 나오십니다. 두 분께서는 선도지구 12구역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상호 조인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1, 2, 3, 4단지 소재 건영, 한성, 태영, 3호 두산 아파트는 성남시 공고 제2024-1770호에 의거하여 상호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합의서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름마을 1, 2, 3, 4단지는 통합하여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며 공모 신청 주민 대표자는 4단지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1에서 3단지에서 11명, 4단지 주민 대표자 포함 10명으로 구성한다. 2. 통합위원회 활동 후 선도지구 신청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선도지구 선정 후 주민 대표자 및 통합위원회는 해산하고 각 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만 존치한다. 3. 아름마을 1, 2, 3, 4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기본 원칙은 제자리 재건축과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며 선도지구 지정 후 반드시 신탁 시행 규정에 위 사항을 명문화한다. 4.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모범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선도지구 선정 종합평가 점수를 획득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본 합의사항은 원본 두 부를 작성하여 각 단지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서로 수행하셨습니다. 구정수 위원장님이 오늘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선사하시고 계십니다. 대통합 축하하며 조인득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통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1, 2, 3, 4단지는 12구역으로 공동 운명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에 앞서 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인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산 3호 준비위원장 조인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도지구 12구역 소유주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 선도지구 12구역 두산 3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인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유주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선도지구 12구역 5개 단지가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번 통합에 큰 결단을 내려주신 구정숙 위원장님과 건태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유주 여러분, 근본 통합 합의를 통해 본격적인 분당 선도지구 레이스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천막공사 사전 동의율 21일 만에 85%를 달성하였고, 성남시에 제출한 본동의서 진구 13일 만에 53.9%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열망하는 소유주분들과 긴 장마와 무더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소유주 봉사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유주분들과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열정을 믿고 반드시 본 동의서 진구 95%를 달성하여 선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선도지구 12구역을 통합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각 분야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통합 주민 설명회를 통해 우리들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구정숙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태한 추진위원장 구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름마을 1, 2, 3, 4단지, 건영태영, 한성, 두산, 3호 5개 단지에 주민들께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단합하여 함께 모인 뜻깊은 날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애써주시고 우리 동네 지역을 위해 일해주시는 안철수 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함께 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건태안의 선도지구 도전을 직접 도와주시며 오늘 함께 해주신 사마건축, 한국토지신탁, 포스코 더샵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해주시고 물질 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임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놀랄만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마을 1사단지 건영태영 한성 두산 3호가 선도지구 선정안에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깊은 소식은 우리 건태안 주민은 실제로 시행될 재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성의 지표인 대지 지분이 가장 높아 선도지구 지정 후에도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건태안 두삼은 그렇게 가치가 높은 통합 재건축 단지입니다. 우리는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될 자격이 있고 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재건축 동의율입니다. 지금 재건축 동의율에 있어서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동의율 확보에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 3호와의 통합은 제자리 재건축 독립채산제로 진행하므로 서로 간의 자산의 침해 없이 대통합의 혜택만을 누리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두산 3호 주민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가장 가까운 배후단지가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성남역과 임해역, 야탐역이 있으며 향후 8호선 연장선과 성남트램 1호선까지 스마트 도시의 교통을 누리는 최고의 단지입니다. 굿모닝 파크와
탄천, 운준천 3개의 공원에 둘러싸이는 단지는 분당에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대지집은 1등인 단지가 바로 건태한 두산입니다. 우리 단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건축 주민 동의율 95% 달성을 건태한 두 통합 재건축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마을 두산 3호 건영태영 한성아파트 주민 여러분, 제가 직접 와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어서 참여를 직접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었던 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12구역 주민들께 재건축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했기에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기를 가까이서 느끼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의 선도지구 건의사항을 당시에 미국에 출장 가 계신 시장님 어렵게 찾아서 새벽에 직접 통화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 발표 때 5에서 10%로 묶여 있었던 정비 대상 주택 수를 보고는 당장에 국토부 장관을 그 다음날 만나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10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설명회가 12구역 주민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선도지구 선정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도와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12구역의 미래 이렇게 조망해 본다입니다. 정비사업 전문 건축 설계회사 사마건축 손영식 이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마건축사 사무소의 손형식 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도지구 12구역 통합 재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관련해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연 저희가 어떤 설계 사무실이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 사무실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본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사마건축사 사무소는 지금 서울 서초 교대역 앞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서초, 강남 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1위, 실적으로만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반포 주공 1단지 5,300세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둔촌 주공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요 반포 주공 1단지가 가장 큰 규모였고요. 저희가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저희 서초 그랑자이 2021년에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로 대상을 좀 수상했었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사업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도서관 용적률 완화 그리고 서울시 최초로 용도지역 3단계 종상향 적용 여러가지 좀 실적 외에 대상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최근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동 헤리티지 자이 한 3주 전쯤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아마 나올 텐데 한 3달 전쯤에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번에 대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러 가지 실적만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상도 받고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지금 90% 이상 정비 사업만 좀 특화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작은 설계 사무실이나 아니면 실적이 부족한 설계 사무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무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설계 계획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여드리는 계획안은 지금 확정된 계획안이 아닙니다. 아직 입주민 여러분과 협의도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라든지 아니면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가이드를 줄 것인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으로는 8월 중순이나 말쯤에 좀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야 좀 더 현실적인 계획안이 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우선 추정적으로 아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계획도입니다. 과연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서 좀 공원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기부 체납을 할 것인지 건축물로 기부 체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기부 체납을 할 것인지 아직 아무런 사항이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재 관련 법에 맞춰서 우선 공원으로 저희가 좀 기부 체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 토지용 계획도 또한 아직 확정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토지용 계획들을 만들고 최종적인 결정은 성남시에서 이뤄지게 될 겁니다. 저희 단지에서 우선 가장 크게 볼 부분은 전술 2구역과 전술 6구역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요 라인 선으로 지금 전술 2구역, 전술 6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17층부터 22층, 29층부터 35층 이렇게 고도 제한으로 해서 좀 층수에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계속 완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착공 전에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면 더 좋은 계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설계 개요입니다.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용적률은 350% 그리고 지하 3층, 35층 그리고 31개동으로 좀 구성을 했고 세대수는 약 4,415세대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평형은 저희가 59평, 47평, 40평, 34평, 24평 총 5개 타입으로 좀 분리는 했는데 이 또한 추후에 설문을 통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세대수 부분에 대한 부분 다 조정이 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대형평이 기존에도 좀 대형평이 수요가 있다 보니 이 대형평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세대수 부분은 계속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직 확정이 아닌 사항이다 보니 좀 이렇게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최고의 명품, 주거의 명작을 만들겠다 취지로 좀 계획을 좀 잡아봤고 그리고 저희가 선도지구 12구역이 선도지구 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취지로 퍼스트 아이라는 한번 네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배치 컨셉을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연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에비뉴, 그리고 저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배치 컨셉을 잡아서 좀 계획안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에비뉴, 저희가 단지 내에 충분한 산책로와 풍부한 조경을 조성해서 굳이 저희가 다른 뭐 공원을 가지 않더라도 단지 내에서 충분히 공원을 느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풍부한 조경 계획을 잡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여유가 공존할 수 있게
충분한 뭐 분수데크, 휴게데크 등을 조성해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웃과 소통이 공조하는 뭐 틱카페 아니면 주민공동시설을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웃들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적인 부분에서는 전세대 남양 배치를 했다. 그리고 저희가 통영축과 바람길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어디선지 단지 내외부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 세 가지 취지로 좀 배치 계획을 잡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배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선 평형 구성을 기존 평형을 감안해서 24평, 34평, 40평, 47평, 59평 총 5개 타입으로 구성을 했고 기존 세대수를 최대한 기존 평형과 유지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계획안 그리고 저희가 이 평형 구성 절대 최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추후에 평형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조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 계획도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배치 계획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415세대 정도가 좀 구성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주거 환경과 사업성을 고려해서 전체 세대는 남동, 그 다음에 남서, 그리고 정남 요 세 가지로 모든 세대가 남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간거리도 단지 내에서 서로 동과 동이 마주쳐서 답답하지 않도록 각 건축물 높이에 0.5배 이하는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조망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없게끔 좀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경축 바람길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탄천이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바람이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될 텐데 기존에도 아마 탄천 부분에 아마 동이 다 막혀서 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면 저희가 창을 열더라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통풍하고 환기에 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하였다.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조경 공간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만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었다. 저희 뭐 다채로운 키즈 놀이터, 그다음에 뭐 로맨틱 정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구성해서 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공원 못지않은 대단지 공원 못지않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단지가 만약에 건물이 세워졌을 때 앞서의 배치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모습의 매스 형태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뭐 다양하게 입혀지진 않았는데 건물이 올라선다면 아마 이 정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전면 투시도로 봤을 때 이제 전체 건축물이 섰을 때 앞서 저층, 중저층, 그리고 뒤쪽은 고층 부분에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세대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세대 부분도 아직 뭐 배치 형태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단위 세대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층고 부분은 저희가 천정고 약 2.4m를 확보하고 우물청장까지 적용한다면 2.5m가 확보가 될 것이고 지금 층간소음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완화를 시킨다면 이제 60mm까지 써서 더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아마 저희가 지금 여러 시공사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착공 전에는 더 좋은 안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세대에서 가장 큰 불만사항이 수납 공간이 늘 적다는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을 강화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을 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7평으로 갔을 때 이제 평면 계획안입니다.
이 또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적인 사항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관에 들어와서 충분한 공간,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각 침실 부분에 그 이제 내적벽이 아닌 구조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를 세워서 입주민들의 편의사항에 따라서 방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구성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충분한 파우더룸, 드레스룸을 확보해서 공간을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확보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0평형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서 충분한 팬트리 공간, 그리고 거실과 침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만들어서 이주민의 필요 사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평형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 드레스룸 34평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충분한 수납 공간 확보, 그다음에 침실과 침실, 거실과 침실 사이에 가변형 구성에서 언제든지 가변형 확장 공간을 만들 수 있다. 34평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 같은 개념입니다. 팬트리 공간을 확보해서 수납 공간 확보, 그리고 침실과 거실 사이, 침실과 침실 사이에 가변형 벽체. 24평도 동일합니다. 팬트리 공간을 확보하고 드레스룸, 그리고 침실과 침실 사이를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배치 계획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 기본적인 공동시설만 우선 배치를 했는데, 이 또한 추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언제든지 계획이 달라지고 추가적인 사항은 추가할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그린생활시설은 총 2개소를 위치를 잡았고, 각 출입구마다 이제 아이들 통학버스를 왔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맘스테이션, 그리고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경로당,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각 성큰을 활용해서 지하층 부분의 운동시설, 좀 이런 부분으로 좀 구성을 했고, 뒤에 이미지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탄천이라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탄천 부분을 이제 특화, 스카이 브리지라든지 아니면 스카이 라운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탄천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스카이 브리지라는 개념의 하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라 추후에 충분히 입주민들의 논의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좀 참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썬큰이 2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썬큰 커뮤니티, 썬큰 하부에 이제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문고,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면 좀 저희 단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웰리스든 중 운동시설이죠. 뭐 GS룸 아니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저희가 실내 수영장까지 좀 더 잡아는 놨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로 대체를 해서 집어넣으면 저희 단지 생활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듀 컬처 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뭐 스터디룸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힐링존, 이제 뭐 사우나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대면으로 아까 제가 상가가 2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도로변 쪽에 상가를 배치함으로써 가장 수익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유입이 가능하도록 상가 위치를 좀 잡아봤던 부분이고, 상가에 대해서 입주민과 혼재되지 않도록 전용 주차장, 그리고 상가 전용 하역 주차장 이렇게 좀 계획을 하면 상가의 활용성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하 주차장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선 법정 주차 대수 대비 세대당 약 1.6대를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았는데,
이 또한 추후에 주차 대수는 우리는 더 필요할 것 같다, 더 만들자라고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은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확장형 주차를 이제 고려해서 좀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고, 지상 부분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하층 부분에 이제 천정고도 2.7m 이상 확보를 해서 택배차는 지하층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랍 오프존단에서 저희가 호텔처럼 이제 주차장 편의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취지고, 이제 세차장, 그리고 캠핑카 주차 공간,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공간, 그리고 필요시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개인 차고까지 좀 계획을 넣으면 어떨까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 또한 입주민들께서 얘기를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 계획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발표를 마치고, 지금 보여드린 계획안이 제가 계속 확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계획안은 최소한 현재 저희가 현재로서 봤을 때 최소한의 그림이고, 추후에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그림보다는 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주거의 본을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이념으로 2024년 현재 정비사업 수주 3조 8천억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ENC의 정원덕 차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ENC 건축사업본부 도시정비영업 성남 분당 총괄 PM을 맡고 있는 정원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도 지역 12구역 건태 한두삼 통합 재건축 설명회에 저희 회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분당은 옛날에 아주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죠. 그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헬기를 타고 수시를 돌다가 현재의 분당 그리고 판교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라, 미래에 요긴하게 쓰일 땅이다 라고 하여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 이후 1989년도에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2000년대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지금의 분당의 모습을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문화는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획일화된 외형, 그리고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었지만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당 지역의 아파트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태 한투삼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에 사마건축에서 설명드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녹지공간 이런 것들은 분당에서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시대의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저는 첫 직장 생활을 분당에서 시작을 하고 신혼생활도 분당에서 시작을 하고 분당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습니다. 분당이 왜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될까? 용적률이 많이 차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노후화도가 안 돼서 법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주민들이 사실 아파트는 방금 설명드린 이때까지 기술이 모두 축적된 100% 지하 주차장, 그리고 화려한 외관, 그리고 대규모 커뮤니티, 대규모 녹지 공간과 수려한 조경이 있는 그런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그런 주거 문화로 지금 분당이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포스코 ENC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철한 사업 수행 능력으로
최근 도시 정비 사업 분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현재까지 3조 8천억 원의 수주량을 확보를 했고 이후에 하반기에도 수주 물량이 있어서 올해는 수주 1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저희 포스코 ENC와 사업이 되는 기회를 주어주신다면 앞으로 살면서 점점 더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는 주거의 본이 되는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제한 조건으로 여기 있는 주민분들을 찾아뵙기를 진심으로 고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저희 회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12구역 건태 한두삼 통합 재건축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척자, 기존에 익숙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것. 세상의 중심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우리는 그를 개척자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그 시작을 일군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1977년 8월) 포스코 발전 송풍 설비 공사 현장. 임직원들이 공사가 한창인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콘크리트가 덜 쳐진 곳이 있다. 임직원들은 10cm가량 콘크리트가 덜 들어간 공간을 발견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을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의 사전에 부실 공사는 없습니다. 이미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기업의 손실을 감수한 포스코. 이는 하버드, 스탠퍼드대의 모범 경영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품질에서는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던 고 박혜준 회장의 완벽 정신. 포스코 ENC가 한국을 넘어 곳곳에 건축 명작을 지어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ENC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드라마입니다. 서해 연안의 쓸모없는 불모지, 모든 건설사들이 포기했던 곳 송도. 하지만 포스코 ENC가 매일 붙어서 도로, 공원, 학교, 주거 공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미래 도시의 모습을 창조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미래형 신도시 송도 국제업무단지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설사들 중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설사는 오직 포스코 ENC뿐입니다. 그렇게 포스코 ENC는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이 되었고 이 땅에 초고층 건축물 시대를 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부산 해운대로 향하게 한 높이 422m 101층 해운대 LCT 도어샵은 한국 건설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도시를 창조해온 노하우, 초고층 최대 실적, 10대 건설사 중 하자열 최저 건설사의 품격으로 가장 안전한 지구, 100% 실현 가능 설계, 인근 단지와 완벽하게 차별화된 품격,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조건까지 하나씩 완성되고 있는 지금,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철의 약속처럼
곳으로 모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기존의 불완전한 조합 방식을 벗어나 재건축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신탁을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입니다. 일단 여기가 신탁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던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 말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조금 고민이 될 만한 내용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기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요청하셨던 게 있는데 분담금 검토가 좀 되겠냐라는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종전가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설계도 없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출도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사마건축에서 여기에 설계 그림을 그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방금 전에 앉아있는 동안 짧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냥 참고치로만 생각을 좀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2492세대가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건축에서 계획한 설계안을 여러분들이 다 100%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일반 분양 세대가 약 1923세대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평형을 가져가실지 큰 평형을 가져가실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 평형인 30평형대로 계산을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값이 한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평당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3,800부터 4천만 원 초반대부터 단지별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축을 지었을 때 저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 새 아파트니까 5천만 원을 계산을 해볼게요. 1900세대를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파는데 평당 5천만 원씩이다. 30평형이 5천만 원씩이면 30평 아파트가 15억짜리를 우리가 파는데 그거를 1900세대를 팔게 됩니다. 일반 분양으로. 그럼 우리 사업에 수입이 나옵니다. 약 2조 9천억 원의 수입이 잡혀요. 그게 우리 수입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쓸 돈들, 지출.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와주셨는데 그리고 설계도 굉장히 예쁘게 그려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0만원, 공사비 800만원 정도를 잡고 앞서 설계 개요산으로 연면적이 공사를 해야 되는 지하까지 포함하는 모든 연면적이 24만 평이 나오더라고요. 24만 평을 공사비로 800만원을 하면 (1조 9천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공사비예요. 근데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전부 다 계략적인 참고치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70%인데 이게 1조 9천억이다. 그러면 사업비도 아까 수입이 2조 9천억이라고 했잖아요. 수입에 거의 근접합니다. 2조 한 8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출도.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1,000억이거나 없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평당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공사비를 우리가 만약에 한 800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드려야 되는 돈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재건축의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시잖아요. 땅 주인인데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감정평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각각의 집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누구 집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내던가 아니면 좀 더 많이 환급을 받던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개개인분들께서 땅을 50평짜리 땅을 분당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만약에 빌라를 올린다고 하면 한 4층, 5층짜리 빌라를 올리겠죠. 그리고 4층이나 5층은 내가 내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은 팔아요. 카페에 팔고 누구한테 팔고 팔겠죠. 그러면 1, 2, 3층을 판 돈을 가지고 내가 이 5층짜리 빌라를 건축비도 주고 설계비도 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5층짜리 빌라를 지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1, 2, 3층 팔아먹고 거기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공사비를 주고 설계비를 주고 만약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주고 만약에 1, 2, 3층 판 돈에서 돈이 남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재건축이 다르지 않아요. 재건축은 그러한 사업을 집단으로 묶어놓은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오로지 팔아먹는 일반 분양이 우리 사업의 그냥 전체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입이 공사비랑 설계비 지출을 주고 나서 모자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는데 누가 분담금을 더 낼지 덜 낼지 그걸 위해서 감정평가를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공시지가에 거의 비슷한 차등으로 나오고 감정평가가 아무리 높게 나와봐야 우리가 모자란 돈을 그냥 여러분들이 나누거나 남는 돈을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고 낮고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가 아까 그 설계 기호를 보고 그냥 계략적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 사업에는 수입이 좀 더 많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분양 수입만 가지고 혹시 비가 오는데 뒤쪽에 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사업비를 전부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담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담금을 왜 내요? 돈이 모자랄 때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공사비나 설계비나 다 저희 신탁에 대한 신탁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랄 때 사업을 끝내놓고 나니까 모자랄 때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는 건데 아까 제가 그냥 계략적으로 검토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평당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사비를 8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설계에서 참고치라고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선도지구가 돼서 350%의 비례율을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담금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작은 평 가지신 분들이 큰 평형으로 갈 때는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근데 그냥 정말 그냥 평균치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도지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당이 아까 앞서도 두 회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미 기존의 용적률들이 너무 높아요. 기존의 용적률이 너무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지을 아파트 공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일단 붕어빵 장사, 제가 이 분당에서 다녀보다 보니까 어느 한 위원장님이 붕어빵 장사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붕어빵을 여러분들이 판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붕어빵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붕어빵을 많이 팔면 됩니다.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분양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붕어빵을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 돈을 벌죠.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팥을 싸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 많이 남겠죠. 네, 공사비나 설계비나 신탁 수수료나 이런 들어간 지출을 우리가 최대한 아끼면 된다. 네, 이 세 가지가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장표는 거의 한 8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생략을 하고 아마 여기 이미 동의율이 56%까지 갔기 때문에 신탁이란 자체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탁사에서도 신탁사가 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면 신탁사는 뭘 하느냐라고 여전히 물어보세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왼쪽이 조합 방식이고 오른쪽이 신탁 방식입니다. 뭐가 다른지 보이십니까? 어떤 게 다른지요? 똑같죠? 똑같은데 조합이란 글자와 신탁이란 글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신탁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신탁으로 가면 조합장님이 그 자리에 없고 저희가 조합장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 재건축 사업이 우리 사업만 해도 그렇지만 기존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몇 천억에서 조 단위의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에 성남시의 땅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죠. 국가의 땅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보니까 법에서는 당연하게끔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을 뽑으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조합장님이에요. 근데 이게 몇 천억 몇 조짜리 사업인데 주민 중에 대표를 뽑아놓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사장님이 일을 잘 몰라요. 주민 대표 중에서 딱 앉혀놓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진 않습니다.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근데 상대해야 되는 게 워낙에 큰 기업들이고 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너무도 베테랑들 기업들이다 보니까 상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관리가 안 되고 저희 예전에 둔촌주공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졌었잖아요. 둔촌주공 현장에 가보면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국회의원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주도권을 가져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조합은 한 세대당 추가 분담금을 억 단위로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조합장님 역할을 신탁사 보고 대신 해라 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단체가 와서 조합장님 역할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합과 똑같이 가는데 조합장님 역할을 신탁사가 온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뉴스만 봐도 재건축 재개발의 비리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이 다 성공을 했고 다들 이익 실현들을 하셨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2017년도부터 21년 그 앞뒤로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2017년도에서 21년도입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둔촌부터 해가지고 둔촌도 성공을 했어요.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억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했냐면 집값이 더 올랐거든요. 추가로 들어간 지출보다 집값이 더 오르다 보니까 그 돈을 주고도 그래도 사업이 돈이 남아서 사업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이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 덮어졌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부동산이 그렇게 화랑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줘야 되는 지출 금액들은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의 수입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기존의 2017년, 21년도처럼 더 올라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처럼 방만하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리스크, 지출이나 수입이나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 아마 다른 신탁사들에서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관련한 내용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법이 바뀌고 지금 한 8, 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10년 만에 끝내면 굉장히 빨리 끝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이 훨씬 넘어간 현장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저희 지금 한 8년, 9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30개가 훨씬 넘는 현장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현장들이 정비사업 모든 절차에 고루 분포가 돼서 그리고 저기 착공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사업장들이 착공 단계까지 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미 많은 노하우들을 쌓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시해드릴 비전은 바르게 가는 길과 그리고 빨리 가는 길 그리고 수익의 길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하는데 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바른 길은 저희가 기존 조합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아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누구 돈으로 하느냐?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하면 가장 돈이 많은 업체가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게 되는데 시공사도 처음부터 들어오진 않아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과 단계까지 가야 시공사가 들어오거나 합니다. 그럼 그 앞단에선 누가 일을 끌고 가느냐? 그러면 시공사를 제외하면 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업체가 정비업체, 뭐 이주관리업체, 철거업체, 기획업체, 뭐 설계업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보통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당연히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하면 거기에 베네핏을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가다 보면은 시공사에도 와 계신데 조금 죄송하지만 좋은 시공사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시공사인데 다른 시공사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시공사 자금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계약을 2번을 해요.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겁니다. 가장 큰 병폐이고 재건축 사업에 딱 용역업체를 필요한 순간에 딱 뽑아가지고 그 필요한 일만 시키면 딱 적절한 용역비로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에 시공사를 뽑아요. 그러면 시공사를 뽑았을 때 설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설계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설계가 확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주 나가기 직전에 관리처분이라는 단계에서 시공사하고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본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처음 입찰 들어왔을 때 비교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비교를 하고 바뀐 만큼만 공사비를 올려주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공사를 뽑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을 할 때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공사 공사비에 대한 검토가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사 공사비에 끌려가고 우리가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게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업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신탁사를 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조합장님 역할을 하라고 한 이유가 신탁사를 뽑을 수 있는 단계가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되자마자 뽑을 수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바뀐 법에 따라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신탁사를 뽑을 수 있게 바꿨어요. 완전 초반부터. 이 말은 뭐냐면 저희 신탁사가 금융기관인 건 아시죠? 다른 신탁사들에서 아마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저희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비용을 업체들한테 조금 더 의존하지 말고
신탁사로부터 돈을 가져다 써라. 그럼으로써 업체들한테 당당하게 할 말을 해라 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취지고, 저희가 하는 역할의 99%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이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준비했지만 그것과 같습니다. 처음 입찰 단계부터 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얘기하지 못하게 정말 필요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사업을 입찰부터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거는 군포에 작년 말쯤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신탁사들이 굉장히 많이, 군포는 신탁사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탁사뿐만 아니라 다른 신탁사들도 군포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다 뽑았는데 다 메이저로 뽑았어요. 여기 보면 뭐 DL ENC 뽑고 현대건설 뽑고 포스코 ENC 뽑고 했는데, 일단 공사비도 차이가 나고 물가 상승 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가 상승 지수도 앞서서 다른 신탁사가 설명을 했을 건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일찍 뽑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에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사비가 1조라 그러면 물가 상승이 10% 올라가면은 1,000억을 올려줘야 되고, 물가 상승이 만약에 30%가 올라간다 그러면 3,000억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신탁사 중에서도 저희 회사만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설 공사비 지수 중에 낮은 값을 적용을 했어요. 최근에 한 3년, 4년의 물가 상승 지수를 검토를 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 초반이고 건설 공사비 지수는 30% 정도가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조라고 그러면은 2천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 밑에 지질 여건에 대한 공사의 변동 없음, 그리고 다른 신탁사는 지질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도 변동이 있음 이라고, 저희가 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를 아마 신탁사가 굉장히 아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조합 방식 대비해서 많이 아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메이저 시공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도 자존심이 있지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마감재를 아끼진 않습니다. 퀄리티를 높이죠. 당연히 최고의 퀄리티를 간판이니까. 근데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저희가 공사비가 훨씬 싸다라는 거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메이저 하이엔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차이가 평당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바른 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는 거는 저희가 서울의 신통지구가 최초의 4개 현장이 선정이 됐었을 때 신통이 여기와 비슷해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게 신통기획이고 지금 분당의 선도지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울의 신통기획이 신속통합이란 말을 줄여가지고 신통기획이라고 했어요. 신속통합. 거기도 빨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선도지구를 그 국토부에서도 6, 7년 만에 끝내겠다, 굉장히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에서 여기 사업에 끼어들다 보니까 최초에 세웠던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울에서 신통기획 현장 최초의 4개 현장 중에 2개를 저희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정비계획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동배치를 약간만 틀면 된다든지 1조를 조금만 고치면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좀 고치고자 했는데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엔 고치긴 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임대 세대를 일반 분양 세대 사이에 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주민들이 보기에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약간 그런 계획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까 이 사례도 저희가 임대 세대는 옆으로 몰고 실제로 이 작은 임대 세대는 그냥 여러분 4베이, 3베이란 말 아시죠? 근데 원베이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평형도 좀 고치면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좀 쌓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현장은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절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집단이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잡음이 생기고 서로 간의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절차를 정해놓은 절차법에 따라서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하나 잘못되면 그 앞에서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 없게끔 저희가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설계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뭐 건축심의 사업심의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단지가 4개가 이제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다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에서 신길 19역 사례인데 여기도 아파트와 상가와 단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거의 한 10년을 싸우셨어요. 서로 통합이 안 되고. 근데 저희가 들어간 다음에 관리처분할 때 거의 99%의 동의로 관리처분을 다들 이견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됐던 현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의 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아마 다른 신탁사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길 9구역 사례인데 저희가 최초로 평형을 보면 옛날 구형 평형과 신형 평형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이게 추진되던 당시에 현대건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굉장히 구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시공사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던 시절에도 저희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최대한 높은 분양가로 팔아드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자 얘기는 다른 신탁사에서 말씀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소개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14개 신탁사가 있고 네, 저희가 1등이고 실적도 저희가 1등이고 저희 회사가 1등 신탁사입니다. 그리고 그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네, 이상 저희 설명회는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순서, 마지막 순서로 우리 단지 통합재건축에 궁금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고 알아보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해주신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님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까 그 분담금도 사실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제발 빼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빼달라고 했다가 설계를 보고 아까 분담금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도직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장점 그리고 단독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능 여부와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선도지구는 일단 그냥 딱 단답을 하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붙잡아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까 부동산 가장 화랑기가 2017년도에서부터 2021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바로 전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곤 있었는데 화랑기는 2017년도라 그때까지도 재건축 현장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인센티브 조건들을 많이 풀어줬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십니까? 좀 어렵나요? 그러면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1, 2, 3, 4단지 지금 이 자리에 용적률을 350%를 준다라는 거는 그리고 용적률을 300%를 준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특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위에 일반 분양 상품을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팔 수 있는 상품을.
그리고 그 상품을 팔아서 재건축을 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없는 상품을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혜인데 그 특혜를 그냥 주지는 않아요. 나라에서는 그 특혜를 주는 대신에 뭔가 기반 시설을 좀 더 하든지 좀 더 쾌적하게 하려고 공공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을 100%를 추가로 줬다. 그러면 100%를 다 주진 않고 50%는 공공성에 관한 무슨 시설물을 설치를 해라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도 확충을 하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50%를 여러분들이 팔아서 수입으로 가져가라. 이런 거라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2017년도쯤에 재건축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인센티브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놔도 용적률을 많이 줬다고 하면 2021년도에 화랑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2030 도시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뭘 담냐면 기존 내에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것들을 많이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100% 용적률을 주는데 10% 20%만 돌려받았다고 하면은 한 30% 40%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센티브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도지구는 분당에 부여관만 돼도 50개가 넘는 부여관을 성남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미 재건축 대상이 됐고 모범 사례로 빨리 뭔가 시범 사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시범 사례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기에도 성남시에서 보기에도 그래야 좋은 사례가 발생을 해야 나머지 현장들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현장이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야 수입과 지출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아무 이견도 안 주고 반대도 안 하고 그래야 사업이 최단 시간에 최대한 빨리 갈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제가 시공사에 있었을 때 제가 관리한 현장 2개가 동시에 준공을 하는데 하나는 홍성 내포 신도시였고 하나는 대구였거든요. 근데 대구는 주상복합이었는데 주차장 뚜껑을 안 덮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주차장이 보여요. 근데 그때 사전 점검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홍성 내포 신도시는 그 당시에 집값이 마이너스 피가 한 1,000만 원 정도 붙었거든요. 정말 사전 점검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바닥에 흠집 하나 있다고 계약금을 환불을 해달래요. 네.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반발이 별로 없습니다. 조용조용히 하지. 그래서 이 선도지구에 분명히 특혜를 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특혜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올해가 가장 큰 특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단독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가능성 여부와 불이익 선도지구 대비 불이익은 있겠지만 재건축으로 가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우리 앞선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서 했던 신통기획 현장 외에는 그 당시에 신통기획을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모든 재건축 현장들이 전전긍긍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절차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절차를 전부 다 관에다 신고를 하면서 절차를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릴까봐 전전긍긍했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약간 신통기획이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재건축을 하면 그 이주 수요를 감당할 곳이 없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분당에는 8,000세대를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다른 신도시는 6,000세대, 5,000세대, 4,000세대인데 그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선정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분당에서 지금 있는 기반시설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8,000세대이기 때문에 분당에 선도지구 하는 게 8,000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선도지구가 선정이 된 현장이 있고 선도지구 안 돼서 재건축을 추진하신다고 하면은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은 하지만 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도지구를 잡기를 그게 가장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그 특혜를 받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태 한두3 1, 2, 3, 4 단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1번 질문하고는 조금 제가 제 스스로 좀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채점표 당연히 다 이미 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동의율에 당락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준위에 꼭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지율을, 동의율을 높이셔가지고 꼭 선도지구가 여러분들은 동의율만 달성이 되면은 선도지구가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300%까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지구로 가면 350%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수익을 몇 천억은 저희가 잃고 가게 됩니다. 당연히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분담금은 워낙에 여기는 분양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익은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버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꼭 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마을 고도제한 문제로 사업성이 낮고 선도지구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까 설계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층수가 이미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0% 용적률 안에서 이미 배치가 다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용적률 350%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때문에 350%를 다 넣지 못하고 만약에 300%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불리하죠. 당연히 우리 고도 제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고도 제한 안에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적률이 우리가 팔아먹는 상품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은 딱히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쪽에 시범단지 쪽인가요? 그쪽에서는 49층을 그리고 했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충분히 고도 제한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질 일도 없고 그리고 선도지구에 불리한 내용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자리 재건축 시 현재의 뷰나 층, 향 등이 보장 가능한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결정 사항입니다. 조합장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조합장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듯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에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께 무조건 총회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 부담이 가는 계약 그리고 설계나 정비업체나 감정평가업체나 뽑는 그런 계약 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설계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 임의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받고 여러분들께 허락을 받고 다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미 앞서 위원장님들께서 독립채산제로 간다고 하셨고 이미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보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층이나 향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단지 자리는 1단지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1단지 내부에서 이제 층이나 향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조합으로 갈 때는 만약에 같은 평형 34평형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하면 똑같은 평형대에서 보통 추첨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내용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끝인가요?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질문은 지금 본동의서를 저희가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차후 물어보러 저희 재준이 사무실에 오시면 답변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12구역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끝내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기 전에 꼭 동의서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의서가 무엇보다 꼭 필요합니다. 설명회 후 5시 30분까지 동의서 작성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차 설명회는 8월 중 마지막 동의서를 받고 완결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두산 3호 재준이에서 준비하였고 다음 설명회는 건태안 재준이에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회도 참석하시어 우리 단지 재건축의 미래상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시간 반에 가까운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